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민기. 네. 드론 입문 교육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민님이 내가 이걸 드론으로 뭘 할 건지가 더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민님이 일단 드론에 완전 초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가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이 드론에 대해서 초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드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드론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죠? 프로펠러가 4개 달려있고 뭐 저런 모양으로 생겼고, 그리고 드론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벌이 날아다닐 때 웅 소리가 나잖아요. 윙 소리가 나는 그런 드론이라는 말 자체는 영어에서 벌이 웅 거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 말 자체가. 근데 실제 사람들이 이걸 드론이라고 하게 된 건 원래 드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UAV, 뭐 UGV, 뭐 다양한 형태로 부르던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이라는 건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표적기라고 해서 무인 조종하는 비행기로 템포 사격 아니면 대공 사격을 연습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실 드론이라는 게 나타났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는 걸로 사용을 하다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에 보면 뭐 사람이 타지 않는 대부분의 것을 드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다 보니 대중적으로도 사람이 타지 않는 뭔가 움직이는 것, 땅에서 굴러다니는 것도 드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드론으로 칭하게 됩니다. 보통 저렇게 생겼어요. 자, 드론은 사실 촬영용 드론 말고도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다른 건 본 적이 없어요. 약 뿌리는 거, 그렇죠? 약 뿌리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약 뿌리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시골에 새벽에 가면 한 번씩 볼 수도 있습니다. 벼농사나 밭농사 하는 곳들, 아니면 뭐 양파나 파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고, 드론으로 약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얘를 보면 얘 뭔가 좀 마징가 제트 머리에 꽂힐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마징가 제트 머리에 꽂히는 애도 사실 따지고 보면 드론인데 그건 유인 드론이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죠? 그럼 얘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중국의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드론 택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유인 드론입니다. 잘 보면 모터랑 프로펠러가 위아래로 이렇게 달려 있는데 되게 많이 달려 있죠. 프로펠러가 16개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됐죠. 이게 사실은 이 서울시에서 실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대 정도를 이항해서 대여를 했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된 건데, 실제 저렇게 유인 비행을 할 수 있는 기체는 저 당시에는 이항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체가 거의 유일했던 상황이고, 지금은 사실 여러 업체가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한데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뉴스에까지 이렇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금 이 기체는 영구동에 현재 사실상 거의 방치라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고 영구동에 모셔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비행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실증 사업을 한다고 하긴 했는데 TV에 나오던 당시에도 쌀포대 2개, 그러니까 40kg짜리 2개를 실어서 80kg에 맞춰서 건장한 성인 어른 정도 몸무게로 비행을 하긴 했습니다. 모의로. 그렇지만 드론 택시 산업은 사실은 조금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언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런 쇼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실제로 도입되고 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여주는데,
제가 써놓은 거에도 보면 산업용에서부터 촬영용, 레이싱, 토이 드론까지 다양하게 드론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산업용 일부, 대부분은 촬영용, 레이싱용, 토이 드론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용에는 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 보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를 달아서 경찰이 실종자를 찾는 거, 이건 사실 빈번하게 나와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실종자를 찾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사용됐던 건 지진이 일어나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소방대가 파견이 되면서 거기서 제일 우선적으로 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드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사람을 찾아내고 이런 그 분류해내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제일 먼저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다기보다 우리가 보냈죠, 그 사람을.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임명을 구하기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찰에서 실종자 수색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경찰이 드론이 가리키는 곳으로 이동해 실종자를 발견합니다. 100명이 꼬박 1시간을 수색할 부분을 10분이면 훑을 수 있는 보면 막 엄청납니다, 그죠? 대단한 녀석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카메라도 보면 두 개나 달려 있는데 오른쪽에 달려 있는 카메라가 보통 열화상 카메라고 왼쪽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그 광학 줌이 되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카메라로 뭐 요구 조절을 찾기도 하고 탐지를 하기도 하죠. 어두운 밤중에도 빨간색 점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그죠? 찾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그 실종자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방서에서는 사실 불이 났을 때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람을 찾기도 해요. 왜냐면 불이 났기 때문에 전부 다 빨갛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고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드론들 사진을 제가 첨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 이런 다양한 드론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첨부를 한 거예요. 네. 자, 드론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드론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존재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멀티콥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멀티콥터, 여기서 콥터라는 건 보통 그 로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프로펠러와 회전부, 모터를 같이 묶어서 우리는 로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 로터가 2개 이상 달려 있는 걸 보통은 멀티콥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헬리콥터는 하나, 근데 헬리콥터가 무조건 하나는 아니에요. 2개가 달려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헬리콥터와 멀티콥터를 구분을 하는 정의는 조금 그 애매하게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로터가 2개 달려있는 헬리콥터와 로터가 2개 달려있는 멀티콥터는 사실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트라이콥터, 그러니까 모터와 프로펠러가 3개 달려있는 거, 그 다음에 4개가 달려있는 쿼드콥터, 6개가 달려있는 헥사콥터, 8개가 달려있는 옥토콥터로 크게 많이 구분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종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보기 되게 힘든 건 도데카콥터나 바이콥터는 우리가 실제로 보기는 되게 어렵고, 트라이콥터도 우리가 실물을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쵸? 보통 쿼드콥터나 헥사나 옥토를 많이 볼 수 있고, 트라이콥터는 사실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드론쇼 코리아를 가보면 트라이콥터는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촬영용 드론은 트라이콥터를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보통 쿼드나 뭐 헥사나 이렇죠.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 바이콥터라는 애가 나와 있긴 해요. 바이콥터라고 프로펠러가 이렇게 2개가 웽 돌아가는데, 앞에 제가 여기 전시해 놓은 것 중에서 매빅2라는 애가 있어요. 네, 매빅2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바이콥터라는 애가. 아무튼 뭐 저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드론을 알게 됐을 때 조금 남들한테 유식해 보이려면 이거 드론이라고 하지만 보통 프로펠러가 4개가 달려있고 모터가 4개가 달려있으면 우리는 이걸 쿼드콥터라고도 해라고 얘기를 하면 남들이 야, 쟤 좀 뭔가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굳이 근데 그런 거 갖고 뭐 잘난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되게 재수 없어 하겠죠.
쟤 뭐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요거 사실 조금 제가 어렵게 표시를 해놓긴 했는데 드론은 사실 드론이 보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드론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드론은 조작하기가 되게 쉬워요. 조종기를 자세히 보면 제가 오늘 조종기를 갖고 나왔지만 자 조종기를 자세히 보면 저 사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조종기죠. 자 이렇게 이 두 녀석만 조정을 하면 드론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조정을 하게 되면 고도를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기체가 제자리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 이렇게 도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를 조정을 하게 되면 기체는 사실 그냥 다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이 조작들이 어떤 형태로 조작이 되는 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긴 했는데 막상 자료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보고 오히려 더 헷갈릴 것 같아서 이런 거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실질적으로 들어서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종기의 오른쪽에 있는 조종기 이미지를 보면 스로틀이라는 건 왼쪽에 있는 걸 오르고 내리고 해서 스로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올렸을 때 기체가 올라가면 우리는 보통 이걸 조종기 모드 2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스틱을 올리고 내렸는데 기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모드 1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모드 1과 모드 2는 드론을 조작할 때 있어서 일단이 존재를 하는데 혹자는 모드 1으로 촬영용 드론을 조작하는 게 더 좋은 이미지를 뭐라고 할까 좀 스무스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대중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은 모드 2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로틀이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모드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스로틀을 이렇게 올렸을 때 실제로 드론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스로틀을 올리게 되면 이 드론은 내가 올린 거랑 똑같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반대로 스로틀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드론은 당연히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이 좌우로 돌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사실은 명칭이 완벽하게 통일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자는 이걸 요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잉. 또 혹자는 이걸 러더라고 하는데 저는 러더로 배웠기 때문에 러더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러더라는 걸 돌리게 되면 러더를 돌리는 방향으로 기체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돕니다. 반대로 돌리면 또 반대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조종기로는 스로틀과 러더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두 가지 동작이 끝났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틱은 이거 올리고 내리는 거 이것도 역시 명칭이 조금 통일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혹자는 피치 네. 근데 저는 엘리베이터로 배웠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로 설명을 합니다. 네. 앞으로 엘리베이터를 밀면 피치를 밀면 기체는 앞으로 쭉 갑니다. 네. 근데 뒤로 밀면 기체는 다시 이렇게 뒤로 옵니다. 그리고 좌우로 하게 되면 이건 혹자는 롤이라고 하고 저는 에일러론이라고 배웠는데 좌우로 밀면 아까 러더를 좌우로 밀면 제자리에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에일러론, 이 롤을 좌우로 밀면 미는 방향으로 기체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키가 각각 하는 역할이 틀린데 이 오른쪽 키는 앞으로 옆으로 그러니까 수평 비행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고저와 제자리에서 도는 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의 키를 조정을 하게 되면 드론은 어떤 방향으로든 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작하기가 쉬운 거예요. 명칭은 에일러런, 롤, 엘리베이터 피치, 스로틀, 러더 요잉 둘 다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비행 강의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교육원, 그 다음에 이런 강의 자료를 만드시는 분들마다 자기가 배운 기준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이 설명이 통일화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이건 조종 자격을 취득을 할 때도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두 개 다 알아두시는 게 좀 좋습니다.
뭐 헬기에서 사용하던 명칭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사실 헬기든 드론이든 그 모터와 프로펠러를 이용을 해서 돌아간다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뭘로 하던 명칭은 동일하게 쓰는 것이 좋은데 쓰는 사람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명칭은 다 기억을 해두는 게 좋다.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드론은 조작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데 자, 이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할 때 가만 보면 얘가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제가 수그리고 뒤로 갈 때는 뒤로 수그리고 그죠?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수그리는 걸 보여드렸어요. 수그리는 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 드론이 비행하는 원리가 드론에 작용하는 힘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드론에 작용하는 가장 큰 힘은 토크와 반토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토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토크의 힘을 상쇄시키는 힘, 그게 반토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반토크를 줘서 드론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제자리에 봉 떠있기도 하고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 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드론을 비행을 하게끔 하는 힘은 항공기랑 동일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힘을 양력, 위로 올라가는 애가 못 올라가게 막아주고 잡아주는 걸 중력이라고 합니다. 양력과 중력에 의해서 고도와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가는 거나 옆으로 가는 거는 나가려고 하는 힘을 우리는 추력이라고 하고 나가는 걸 못 나가게 막아주는 힘을 항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비행기랑 드론이랑 이건 기본적으로 똑같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제자리에서 이렇게 비행도 하고 방향을 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토크라는 건데 이 토크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날개나 프로펠러나 뭐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막 회전을 하고 있으면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움직이려고 할까요? 이렇게 막 위에서 막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전을 하고 있는 요 밑에 달려있는 몸뚱아리는 어떻게 회전하려고 할까요? 그치, 맞아요. 이렇게 돌고 있으면 몸은 이렇게 돌려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고 하는 걸 우리가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회전하는 물체의 반대로 회전을 하려고 하는 힘이 토크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론에 이 힘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프로펠러가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드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드론이 이렇게 돌겠죠? 그럼 얘 돌면 안 되는데 반대로 돌아야지.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도니까 회전 안 하고 가만 서 있겠죠. 그래서 드론, 쿼드커터든 뭐 옵터든 대부분의 드론은 자,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방향이 자세히 보면 사진하고 똑같습니다. 요렇게 도는 게 여기 달려 있으면 이건 요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누워져 있는 각을 보면 네, 그 각으로 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면 얘는 이렇게 돌아요. 그죠?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애들은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그죠? 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저기 있는 기체의 기수 방향을 기준으로 CCW, CW, CCW, CW로 되어 있다라는 설명인 거고 자, 그래서 실제로 CCW니까 이렇게 도는 방향을 막아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도는 방향. 그럼 CW는 이렇게 도는 방향을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프로펠러 회전 방향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CCW, CW로 외우면 되게 쉽습니다. CCW는 이렇게 도는 거고 이렇게 도는 거니까 여기로 도는 걸 막아주는 거고 고개를 같이 돌리면 쉬운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안 되는 거고 CCW, CW 무슨 춤이지? CCW, CW, CCW, CW 네.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쉬워요. 그쵸?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힘은 이거에 따라서 동작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막 빠르게 돌고 얘가 천천히 돌아요.
얘도 천천히 돌아요. 그리고 얘가 막 빨리 돌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갈까요? 아니죠. 힘이 작용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가 힘이 세고 여기가 힘이 약하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드론이 동작을 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행하는 방향 쪽에 가까운 모터들은 천천히 돕니다. 반대 방향에 있는 애들이 힘을 더 주는 거죠. 그러면 힘이 약하니까 얘가 천천히 도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일정한 힘을 유지를 하니까 얘는 계속 나가려고 하고 얘는 작은 힘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앞, 뒤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앞에 있는 애들이 천천히 돌아가는 거고 뒤에 있는 애들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건 어떻게 될까? 네. 도는 거. CCW를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지. 기체가 이렇게 돌리면, 기체가 이렇게 돌리면, CCW가 이렇게 돈다고 그랬지. 그죠? CCW가 이렇게 돈다고 그랬지. 이게 막 움직여야 얘가 이쪽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러면 CW가 천천히 도는 거예요. 아직도 헷갈려요. 원래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서 CCW와 CW로 외워야 이해가 좀 빨리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막 빨리 돌아줘야 얘가 빨리 도네? 근데 얘가 천천히 도네? 얘도 빨리 도네? 얘가 천천히 도네? 그러면 그쵸? 이렇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래서 제자리에 도는 건 그렇게 도는 거고, 고도로 올리고 내리는 건 그냥 전체가 다 빨리 도느냐 천천히 도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에 동작하는 힘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 실제로 나중에 드론을 날릴 때 사실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 동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토크가 있고 반토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그 액션 영화나 아니면 뭐 그 첩보 영화 이런 걸 보면 헬기가 막 올 때 이 총알 막 아무렇게나 더더더 쏘지를 않아요. 잘 보면 꼬리 날개를 탁 맞추거든요. 꼬리 날개를 탁 맞추는 순간 헬리콥터가 어떻게 된다? 돌죠. 이렇게 막 돌죠. 돌면 조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돌아도 사실은 비행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렇게 도는 이유가, 꼬리 날개가 하는 역할은, 꼬리 날개에 이렇게 뱅뱅뱅뱅 도는 애가 이 토크의 반작용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주기 때문에 얘가 헬기가 이렇게 앞으로도 가고 제자리에 이렇게 회전이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고, 얘가 탁 터지는 순간 도는 거에 반대로 기체는 뱅글뱅글 도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앞에 했던 모든 걸 다 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조종자가 반드시 꼭 지켜야 할 9가지 정해져 있는 수칙이 있어요. 자, 이 수칙은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쉽죠. 가시거리 내의 비행. 이건 그냥 쉽습니다. 내가 조종하는 드론은 내 눈에 보여야 한다. 가시거리 비행. 음주 비행 금지. 이 음주 비행은 단순히 음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음주, 약물 복용 비행 금지입니다. 그리고 음주 비행의 규칙은 차량 동일합니다. 운전면허, 조종면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음주 비행에 대한 기준은 차량 음주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술 한 잔 걸치고 조종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비행 중에 낙하물 투하 금지. 유인 비행기 접근 시 무조건 회피하기. 인구 밀집 상공 위험 비행 금지. 장치 소유자의 정보 기재. 그리고 야간 비행 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비행 금지 구역, 관제권 비행 금지 같은 게 있는데, 자, 이게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네,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우선 가시거리 내 비행부터 얘기를 하면, 솔직히 이 부분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한 기준이에요. 왜냐면 누구는 300m 전방에 있는 내 드론이 보일 수도 있지만,
누구는 300m 전방에 있는 내 드론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촬영용 드론은 우리가 FPV라고 해서 드론이 비행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 모니터를 보고 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종기 어플에 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 촬영용 드론을 비행을 하시는 분들이 가시거리 내에서 비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뭐 500m, 600m 보내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기체를 너무 맹신하고 과신을 하다 보니 500m 이상을 자꾸 보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럽니다. 500m 이상 기체를 보내야 될 때는 내가 다가가서 날리는 게 더 낫지, 기체를 500m 이상 보내려고는 하지 마라. 왜? 자,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으면 피할 수도 있고 대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드론을 멀리 보내게 되면 드론 주변에 있는 지형지물이나 장애물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니터만 보겠죠. 모니터만 보면 모니터가 보여주는 것만 보여요. 이렇게. 여기도 안 보이고 여기도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거미줄이 잘 보여요? 안 보이죠? 드론이 날아다닐 때 하늘 위에 있는 이런 전선들, 작은 선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드론은 빠르게 비행을 하는데 멀리 보내다가 그런 선에 부딪히거나 닿이게 되면 드론이 추락을 하거나 선이 끊어지게 되겠죠.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장거리를 보내서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수가 사실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장애물에 부딪혀서 추락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체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 대부분 가시거리 밖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체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갖고 오지 못하다 보니 뭐 리턴 투 홈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기체를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 기체가 장애물에 부딪힌다던가 아니면 뭐 또 다른 그 오류가 나서 비행 조정이 잘 안 돼서 그대로 추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가시거리 내 비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꼭 지켜야 되는 거기도 한데, 요즘 기체가 너무 잘 나오고 장비가 너무 좋다 보니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맹신을 해서 쉽게 어기기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은 약간의 보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법적으로 그리고 준수사항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준수사항을 어기게 되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라서, 네, 냉정하게 법적으로 얘기하면 벌금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가시거리 내 비행 때문에 뭐 벌금이 나온 경우는 아직까지는 잘 없어요. 음주 비행이나 약물 복용, 뭐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겠죠. 네, 이거는 빼박이라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넘어가고, 비행 중에 낙하말 투하 금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뭔가 좀 아리까리한 구석이 있는데, 비행 중에 낙하말 투하 금지라고 하게 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드론으로 낚시대회 하면 안 돼요. 네, 드론 낚시대회도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자, 비행 중에 낙하물 투하 금지면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드론이 뭔가를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자체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떡밥보다는 이제 뭐 바늘 이렇게 톡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낚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이건 드론 낚시 대회 같은 경우는 바다나 강 위에다가 드론을 보내서 뭔가를 떨어뜨리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사람이 있는 곳이거나 아니면 주거 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드론으로 비행 중에 낙하물을 투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막 날아가다가 뭔가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하늘 위에서 사실은 이렇게 주먹만한 뭔가 뭐 벽돌이든 플라스틱이든 이게 떨어져서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드론에서 뭔가 낙하물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근데 해외에 보면, 네, 아마존이나 알리 이런 데를 보면 드론에 달아서 뭐 굳이 꼭 이런 낚시용이 아니더라도 뭔가 떨어뜨리는 장비들을 팔기는 해요. 네, 궁금해서 이런 걸 사서 뭔가 달고 떨어뜨리면 어떤 특수한 연구 목적이나 뭐 이런 배달을 위한 거나 이런 거에서 사실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이런 택배 드론도 사실 보면 뭔가 이렇게 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지가 가서 이렇게 내려앉아서 주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되게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어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인 비행 시에 유인 비행기 접근 시 회피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오면 비행기를 좀 찍어보겠다고 쫓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거든요. 뭐 헬기가 지나가면 헬기를 찍겠다고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 비행기나 헬기 그리고 드론보다 더 큰 비행체가 나타나게 되면 항공법상에서는 우하강 회피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휘 하고 나타나면 나는 기체를 빠르게 우하강으로 회피해야 돼요. 뭐 지하강으로 내려도 돼요. 근데 보통 권장하는 거 우하강으로 회피하라고 합니다. 배든 비행기든 공중에서 회피하는 건 무조건 오른쪽으로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암묵적인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우측으로 피한다. 그런데 비행체이기 때문에 우하강, 하강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모든 비행체는 작은 거와 큰 게 있으면 내가 더 큰데 약간 깡패 같긴 한데 더 큰 놈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고도라면 더 큰 애가 무조건 그 고도를 우선 선점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법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작은 애니까 얘는 우측으로 피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우하강으로 회피해서 고도를 낮춰놓고 회피하고 있다가 지나가고 나면 원래 동격으로 와요. 그게 기본인데 이걸 안 지켜서 사고를 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구 밀집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난해한 규정이긴 한데 이 규정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공원 같은 곳에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원 같은 곳에 비행 허가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제 드론 촬영 허가나 비행 허가를 안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준다라는 게 항공청이나 이런 데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안 내주기도 합니다. 네, 위험할까봐. 그리고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 밀집 상공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인원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뭐 교육하는 사람마다 말하는 사람들마다 좀 틀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봤을 때 내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5명에서 10명 사이 사람이 있으면 사람 맞는 걸로 간주하라고 보통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 눈앞에 어쨌든 사람이 보이는 곳이다. 사람이 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간주를 해야 되고 비행을 꼭 해야 되고 촬영을 꼭 해야 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행 촬영 허가를 받고 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가까이 오시면 안 된다. 조금 거리를 띄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기체를 이륙을 시키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 좀 사람들한테 떨어진 곳으로 보내던가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뭔가 아리까리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뭔가 잘 보면 드론에 뭐가 매달려 있거든요. 그죠? 뭔가 매달고 쇼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네네. 사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한때 현수막 같은 거 달고 막 드론이 날아다니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허가가 잘 안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쭉 내려가고 팔랑팔랑만 거리고 있으면 참 좋은데 뭔가 밑에 추를 충분히 안 달고 이렇게 달고 기체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얘가 펄렁펄렁 하다가 휘잉 해서 모터나 프로를 감으면 그대로 추락하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게 좀 뭔가 아리까리하기도 한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장치 소유자의 정보 기재 이런 거는 보면 얘 보면 여기 뭐 번호가 붙어 있죠. 네, 이런 거를 붙여야 된다는. 이게 약간 시리얼 넘버처럼. 시리얼 넘버라기보다는 저거는 이제 등록을 한 거라서 그 등록 번호를 그리고 개인이 한 거는 개인은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기 전화번호 연락처 같은 거를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추락을 했을 때 이게 누구 건지 알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야간 비행 금지인데 이 야간 비행 금지는 대부분의 나라가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야간 비행을 하지 마라. 야간 비행은 위험하다. 근데 실제로 위험해요. 네, 그래서 야간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야간의 기준은 저기 보면 적혀 있긴 한데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를 모두 야간으로 봅니다. 예쁠 때. 일몰부터 일출 전까지를 모두 비행 금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 뜨기 직전에 진짜 직전부터 촬영해서 해 뜰 때까지 계속 찍고 싶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특별 비행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해가 뜨고 나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걸 찍겠다. 그건 비행 승인 촬영 허가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출과 일몰의 기준은 항상 그 일기예보에서 명시되어 있는 일출 일몰 시간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거고요. 누구나 야간 비행에 대한 욕망은 생겨요. 네. 이쁜 야경을 담고 싶은 건 당연한 건데 합법적으로 야간 비행을 해서 촬영을 받은 케이스가 사실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의 야간 비행 장면도 불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게 법이 약간 완화된 게 바로 이 150m 이상 비행 금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거 잘 보면 사실은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 땅에서부터 150m. 건물이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제일 높은 지점에서부터 150m. 와. 근데 만약에 이게 산이면 산 꼭대기에서 만약에 달리면 산 꼭대기에서부터 150m. 근데 건물 옆에 잘 보면 옆으로도 뭐가 표시가 있죠. 거기. 건물이라면 건물 옆에서부터 150m,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꼭대기에서부터 150m, 여기서부터 150m까지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꺾였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150m가 아니고, 여기 딱 꺾였으면 여기서부터 150m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150m까지는 괜찮아. 좀 애매하죠. 만약에 이게 산이라면 산 굴경을 따라서 150m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최대 고도, 많은 고도가.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예전에는 요거를 허가 안 해줬어요. 요렇게만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탁구 뛰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 그런 이상한 애매한 그런 건데, 실제로 거의 대부분 지켜져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약간의 좀 유도리는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비행 금지 구역 관채권 비행에 대한 부분인데, 이 비행 금지 구역 관채권은 되게 진짜 중요합니다. 청와대 인근 중심 P73A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P73A 구역 반경 3.8km는 항공법상으로 절대 방호구역입니다. 절대 방호구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청와대를 중심으로 3.8km로부터 안드로메다까지 쭉 올라가는 모든 범위가 지구에서부터 안드로메다까지 뭐가 들어와도 쏴도 돼요. 그럼 이건 위성도 그 위로는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주 궤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광복 청와대 인근 중심, 이건 이제 P73B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반경 8km, A를 포함한 반경 8km 구간도 비행 금지 구역 관채권이긴 한데, 반경 8km, 3.8km에서부터 반경 8km 사이 범위는 필요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비행 허가나 촬영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가 안 되겠습니다. 단서정이죠.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은 사실상 거의 허가가 안 나고, 사업자가 있거나 반에서 목적상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전선 부분은 P518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구역이에요. 여기는 전체가 다 비행 금지, 촬영 허가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이 허가 받는 경우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고, 여기 안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이라면 초, 중, 고등학교장에 공문서를 발급을 받으면 50m까지 허가합니다. 그리고 원전 중심으로 반경 18.6km A 구역과 B 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반경 18.6km는 역시 비행 금지 구역, 촬영도 금지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A 구역이라고 해서 반경 3.6km가 있어요. 이 반경 3.6km는 절대 허가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이든 없든 뭐 어쩌든. 근데 3.6km를 벗어난 지점에서부터 18.6km까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든 비행허가, 촬영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됩니다. 그리고 관제권은 이제
비행기의 관제권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 관제권은 당연히 허가가 잘 안 나고요. 근데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지자체가 있고 공항마다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부산이 있는 김해공항은 허가가 잘 안 나요. 전투공항이 같이 있어서 맞다. 그래서 내려갈 때 내가 차량 네, 민간공항은 지나가는 허가가 안 나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공항 반경 9.3km 이내로 되어있는데 9.3km 이내에서 지나가면 진짜 허가. 그래서 사실 저도 최근에 보면 콘텐츠를 하나 촬영을 하긴 했는데 그 콘텐츠는 공익 목적의 콘텐츠였기 때문에 그 공익 목적의 콘텐츠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공문을 인정을 받아서 저는 비행번호 촬영을 받고 저는 실시고 거의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9가지는 하늘이 두 조각이 날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